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진이라고 하는 이제 민법 강사고요. 자, 이제 O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2024년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또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제 리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이 변경되기 전에는 총 25문항이었거든요. 해서 한 문제에 이제 4점이었죠. 한 문제에 배점이 4점이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총 25문장 중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공부할 때의 목표는 한 20문제 정도 맞출 생각으로 이제 보통 공부를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80점 정도 해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민법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면 이제 마무리 교재 정도로서 대비를 하거든요. 실제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실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성비 있게 1차 시험 붙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에서 17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60점 이상 정도 받으면 이제 1차 시험 붙을 때 충분한 점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제 마무리 교재 제가 이제 카페 등에 제가 다 검증했지만 제 마무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 소화를 했어도 한 70점 중반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변경이 되는데 이제 상인공에서 1차 합격생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를 40문제로 이제 바꾸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한 문제에 2.5점이죠. 한 문제에 2.5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오시면 문항수가 50%에서 60% 늘었으니까 약 늘었으니까 교재 분량도 그만큼 늘려야 하고 그죠? 강의의 분량도 그렇게 늘려야 한다라고 전략을 세우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고 학원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강사님이나 학원이 뭐 사실 없을 것 같긴 해요. 있으면 진짜 그거는 시대의 이제 착오라고 보는 게 사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부터 1차 노무사 시험 민법 문제가 40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공부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양을 늘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팩트라면 저한테 제일 유리하겠죠. 제가 사법시험부터 변리사까지 다 그런 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진짜 아닐 겁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인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하면 그 말을 믿으시면 될 거예요. 해서 혹시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민법 공부를 2배 이상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민법 문제가 40문제로 바뀌었다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죠. 그래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중심은 1차 시험은 그냥 간단한 예비 시험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2차 시험이 이제 결국은 핵심이죠. 관건이죠. 그죠? 따라서 2차 시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를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1차 수석해서 뭐 할 겁니까? 1차 1등해서 뭐 하실 거예요? 2차 못 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민법 문제 문항수가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더 두꺼운 교재, 더 많은 강의로 들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문항수가 늘어도 굳이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40문제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목표를 이렇게 한번 땡겨와 보면 그럼 결국 40문제 중에서 60점 내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적으면 24문제에서 좀 잘하시고 많으면 30문제 정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30문제. 그러면 최대 맥스로 진짜 잘했다. 진짜 1차 민법 점수 거의 뭐 상위 10% 내에 드는 점수로 해가지고 30문항을 이제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과거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25문제 중에서 17문제 맞추는 거 하고요. 40문제에서 30문제는 후자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40문제 중에서 30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10문제는 소위 제낀다. 제외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민법 전체에서 반을 조금 넘어가요. 물권법이랑 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40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지엽적인 문제. 근데 많이 나와봐야 한 5문제 나올 거거든요. 포기하시면 돼요. 그죠?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아니야 하며 제껴버리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문제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특히 아마 사례 문제 등으로 장단 많이 칠 건데,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 한 5문제 그냥 뭐 제껴도 괜찮잖아요. 그죠? 포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인간적으로 또 실수를 1-2개 하고 마킹 또 하나 정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3개 더 틀려도 27문제 맞추게 되면 1차 시험 붙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쫄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선생님 제가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시험이 개편돼가지고 준비하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물론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인의 조언 등에 기초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택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이렇게 25문항에서 40은 늘었다. 요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무서워지기 때문에 나는 준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근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병하된 이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쪽에 있는 교재하고 강의는 저의 목이죠. 김동진의 목이죠. 이쪽은 김동진, 저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될 저의 몫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먼저 저의 몫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요, 바뀔 게 전혀 없어요. 전 더 좋아요, 강의하기가. 해서 저는 교재라든지 강의 같은 경우가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해서 지금 교재의 분량이라든지 강의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늘었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늘었어요. 다만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사례형 문제. 저는 올해 그 노무사 시험 문제가 앞으로 이제 변화될 출제 경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출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 민법 공부할 때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됐고요. 출제가 돼봐야 1-2문제 정도였거든요. 따라서 사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 문제를 푸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냥 2개 틀려버려도 그만이니까. 근데 올해 시험 보면 갑자기 사례형이 많이 나왔고 사례형 문제 수준이 절반 정도는 소위 그 변리사 시험 정도 되는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여러분들 사실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요, 필연적으로 사례형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사례형 문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사실 문항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사례형 문제로 대비할 수 있게끔 항상 강의를 하는 게 그 제 작년이라든지 노무사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판례를 갑을병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내나 그 갑을병정을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을 했다. 갑이 을한테 뭔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상 출제하는 게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크게 바뀔 건 없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형에 대비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야 될 변화가 생겼어요.
해서 제가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가 강의 수수가 조금씩 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요, 주관적입니다. 제 생각, 망고 제 생각, 저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객관적 생각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물론 다른 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제가 현직 강사들 중에는 제가 아마 가장 좀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객관식 사례 문제라고 하면 사법시험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이 사례 문제는 어려운 편이거든요. 제가 그걸 다 강의를 하고 기출문제 다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그 과거에 산인공에서 주관하는 변리사, 감정평가사, 우리 노무사, 공인중개사, 가맹점 거래사 등의 시험에서 제가 사례 문제만 이제 제가 다 추출해가지고 만든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인공에서 주관하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건방질 수가 있는데 제가 하도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상인공 쪽에서 사례로 구성할 수 있는 판례인 걸 아닌 거라고 하는 그런 촉감은 아마 제가 제일 뛰어날 겁니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다 반영해가지고 책 작업도 했고 또 제가 이제 문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는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조금의 강의 횟수가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특히 문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40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제 문제집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할 때에 특히나 이제 변리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들 중에서 또 변리사하고 감정평가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부 다 갖다 놓으면 전 이미 다 책이 있기 때문에 전 정말 편해요.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 저는 뭐 할 게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너무 책이 두꺼워지죠. 그럼 여러분 책이 두꺼우면 아무래도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1차 시험 공부할 때 민법이 메인이 되는 게 아니고 2차 시험을 주로 공부하면서 사이사이에 민법 공부를 하는 건데 딱 보는 순간 책장에 꼽혀있는 민법 문제집이 두께가 이만하면 의욕이 그냥 없어지겠죠.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선별해가지고 변리사하고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정도는 우리 시험 또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아까 했던 그 제끼는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노무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엄선해가지고 다 추출해가지고 문제집에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례형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도 노무사에서 쓰이는 게 종종 있거든요. 제가 싹 넣어가지고 추가를 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문제집 풀이를 할 때 작년보다 조금 더 문제 풀 게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강의를 추가했고요. 두 번째, 마무리 강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강의가 이제 마무리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민법 마무리 강의를 수강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들어가지고 미리 마무리 교재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마무리 교재에 대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마무리 강의를 이제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 때 한 번 듣고 바로 시험장 가는 거거든요. 물론 수업 때 들었던 단기 기억에 기초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거는 25문제일 때 가능한 문제고요. 40문제가 됐을 때는요. 그렇게 마지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마무리 때 빨리 보고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민법 양이 적지는 않아요.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강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풍부하게 해놓고 계속 돌려가지고 40문제 지문이 있었을 때 다른 지문은 몰라도 정답되는 지문만큼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마무리 책을 해독하고 시험장 갔을 때에 원래 우리가 필요했던 점수만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직전 가가지고 한번 후루룩 듣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민법 여러분들 점수가 되게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민법 점수가 최소 이제 가락 수준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치고 쉴 수가 없죠. 보통 보면 이제 1차 시험 치고 보통 짧아도 3, 4일 정도는 푹 쉬고 다른 시험을 2차 시험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쭉 준비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시험 치기 한 3개월 전부터 1차 열심히 하다가 1차 시험 치고 딱 하루 푹 자고 또 바로 2차 공부를 해가지고 동차부터 노리는 게 우리 시험인데, 그죠? 만약에 민법 점수가 너무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2차 공부에 매몰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동차 혹은 그 다음 제시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민법 점수가 애매해가지고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점수가 나와버리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막 누웠을 때 오만한 생각이 들고, 다시 내가 이 노무사 길을 계속 걷는 게 맞는가? 그만두고 다른 시험 준비할까? 다시 1차부터 준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2차 시험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발표 났을 때 1차 합격자 면단에 자기가 있다 하여도, 연락이 온다 하여도 이미 그 이전 시간대 많은 시간 날렸기 때문에 그의 2차 시험의 동차에는 그냥 올림픽 정신 가지고 참여까지만 하지 실력 발휘를 한 번도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남아있는 기간 열심히 해도 제시 두 번째 시험 볼 때에 또 불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1차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1차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2차 공부를 매진하기 위해서도 너무 간당간당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따라서 40문제 받고 난 다음에 마무리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좀 미리 하는 편이거든요. 미리 들으신 다음에 3회로 이상 하시고 시험장 가가지고 딱 시험 문제 풀어버리고 깔끔하게 읽고 2차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은 크게 바뀔 게 없어요. 이 건방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시험이 바뀐 게 제가 원래 했던 강의와 더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조금 더 큰 변화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거, 양적인 부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더 두꺼운 교재, 더 긴 강의 절대 필요 없고요. 심지어 그 실한데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변리사용 강의 들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인데요.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는 민법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까지는 너무 민법을 그냥 암기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기출 지문 같은 거 정답 다 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게, 분명히 민법 지문이 되게 길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길게 나왔을 때 그 긴 지문을 읽었을 때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암기만 하신 분들은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을 바꿔버리면 그게 그건지 몰라요. 소위 A라고 하는 대문자만 계속 그냥 외워버렸는데 시험장 가니까 소문자 A가 나왔을 때 얘가 옌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사례 문제는, 특히나 사례 문제는 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림 자체를 못 그려요. 갑, 을, 병이 나왔는데 갑하고 병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지금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뭘 묻는지 사례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정말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나는 사례 문제 다 포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민법 공부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제는 특히나 올해 시험 본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사례 문제 같은 것도 내가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 대비가 이제는 분명히 필요한데, 특히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손도 댈 수가 없는 문제들이고, 특히나 기은,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왔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문 4개 중에 3개 이상을 알았을 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너무 민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자.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특히 시간이 있을 때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할 때까지는 시간 넉넉하니까 수업 들을 때 제가 뭔가 설명을 들을 때 그냥 결론만 있다 없다만 알려주면 되지 뭐 저렇게 썰을 풀어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시면서 자꾸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량을 늘리면 필패입니다. 이게 정말 필패입니다. 해서 민법 분량을 확 늘리죠. 해서 교재도 두껍고 그 다음에 강의 양도 많고,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 감당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치기 직전 갔을 때는 그거 다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차피 시험장 갈 때, 시험 직전 갔을 때는 안 볼 내용인데 왜 기본 강의 때 그걸 다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버릴 건데 버릴 내용을 왜 기본 강의 단계에서 양을 늘리고 다 보고 계시나요? 그거 참 그렇죠.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 같은 걸로 공부를 해버리면요. 처음에 의지가 불탈 때야 앞부분을 열심히 보죠. 근데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총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중반부 갔을 때부터는 이거 언제 끝나냐 싶어버리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거든요. 손 놓고 있다가 시험 치기 1달, 2달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지금부터 민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좋게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진심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이런 것도 사실은 팩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양을 이만큼 가져갔다가 아예 안 하다가 끝판 가가지고 너무 인생을 도박 멘치로 올인하기 위해서 얇은 책으로 막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적당한 분량의 책을 가지고 적당하게 쭉 차분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얇게 가서 확 돌리고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게 지금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40문제니까 또 뭐 이제 비전문가이신 수험생분들께서 이제부터 노무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리사 기출문제 다 풀어야 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변리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고 있고 제가 수강생 선생님도 제일 많지만 그분들께서는 1년 중에 6개월 동안 민법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민법이 어렵고 민법에서 목표 점수가 92점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보시는 문제를 다 푼다? 그건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절대 그런 글에 속지 마세요. 자, 3번입니다. 정확성을 올려라.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을 올리는 거거든요. 자, 산인공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겠지만서도 되게 정직하게 좀 출제를 하거든요. 4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빼고는요. 나머지 문제를 다 분석해보면 이렇게 1번 선지, 2번, 3번, 4번 이렇게 선지가 있었을 때 간혹 진짜 처음 보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지? 과거 뭐 사법시험 또 안 나오는 이상한 내용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정답되는 지문이 3번이었을 때 정답이 다음 설명 중 뭐 옳은 거 틀린 거 정답이 3번이었을 때 정답되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진짜로 중요한 거, 진짜로 중요한 지문으로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따라서 양을 늘려가지고 공부를 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정답되는 지문은 중요한 거다. 그 여러분들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정답되는 지문 3번만 알면 되는 거지. 나머지 여러분들 1번, 2번, 4번은 몰라도 3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시험장에서 1번 읽고 이건 뭐지? 2번 읽고 또 이건 또 뭐야? 하다 3번 읽고 웃는 거예요. 3번이 손 들고 있어요. 제가 정답이에요. 저를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3번 딱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 붙는 분들이 모든 성인들이 보는 시험에서 빨리 붙는 분들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성인들이 보는 시험에서 소위 장수생으로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가령 이제 이 문제가 7번 문제였으면 이거 틀렸어요. 그럼 다시 시험을 준비할 때에 나는 다시 공부할 때 1번, 2번, 4번까지도 다 커버 치겠어. 다 알겠어. 라고 하면서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두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도 1분,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1분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선명도가 떨어지니까 답이 손을 들고 있어도 그 손 들고 있는 답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중요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3분 이상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선명도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답 아닌 지문은 다 처음 보고 뭔지 모른다 하여도 정답되는 지문이 손 들고 있으면 손을 싹 만지면서 김동진 고마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어떤 게 여러분들 더 좋은 길일까요? 저는 가끔씩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양을 막 늘리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장수생으로 가시는 분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한 종류는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서 그 수험생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안쓰러운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해도 빨리 시험 안 붙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양을 늘리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빨리빨리 시험 붙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면 별표를 막 쳐요. 그럼 걔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딴 건 몰라도 정답되는 질문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까지는 안 나와도 두세 개 틀리고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합격 수기를 부탁하면 쓸 말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만 다 이해하고 외웠는데요. 그게 끝인 거예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양 필요 없고요. 정확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틀리시면 돼요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1번, 2번, 4번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면서 필기노트 준비해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강약을 잘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부분, 강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인문특강 있죠 여러분들. 인문특강 1회차 강의일 때, 1강일 때 제가 자세하게 책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카카오톡방,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험치기 한두 달 정도 전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난처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최소한의 시간은 이제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산인공에서 1차 시험을 개편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1차 합격의 인원을 1차 합격시키는 인원을 조금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 답안지 채점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과거의 경우는요. 1차 한 달 컷? 저는 사실 그게 물론 뭐 법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 공부하면서 민법 같은 것들 미리미리 공부했다가 다시 노무사로 오신 분들이라면 운 좋으면 뭐 한 달 컷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자기가 법대를 나왔고 다른 시험에서 민법 같은 것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했다는 사실은 이야기 안 해요. 그 이야기 안 하고 나 이제부터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데 뭐 한 달 만에 2차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믿고 진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1차 시험을 한 달 만에 붙은 분들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 투자는 필요해요. 해서 미리미리 민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 가면 3월달 이후 가면 여러분들 갑자기 그때부터 민법은 양이 많은 과목이거든요. 민법은 양이 엄청 많은 과목이에요. 양이 많다.
그러면 3월 달 됐는데 민법을 봤는데 민법 책이 두꺼워요.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의욕상실이에요. 의욕상실. 그러면 이제 소위 제가 얘기하는 꼼수를 찾아요. 꼼수. 선생님, 뭐 가령 우리 시험 범위가 크게 세 차트거든요. 민법 총칙,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중에 채권 강론 전혀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남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안정심을 얻기 위해서 타인한테 그런 질문이나 상담하는 거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 꼼수는 본인이 꼼수에 도전해서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거지 왜 남의 답변을 들으면서 나중에 또 저를 원망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꼼수로 했던 분들은 운 좋으면 붙을 수 있지만 간당간당하니까 2차 시험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다시 또 1차를 보게 되고 또는 1차 시험 떨어지고 해서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떨어져 버리면 진짜 여러 가지로 스케줄이 꼬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해 1차 시험 붙어놓고 바로 2차 시험 보는 건 필수거든요.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발 이런 좀 위험한 길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리해보면 25문장에서 40문제로 바뀐다 하여도 제 교재나 저 강의 스타일은 전혀 바뀔 게 없고 다만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 게 있기 때문에 강의 시수가 조금씩 늘었다 빼고는 바뀔 게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바뀜이 있는데 한 글자로 줄이면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성을 늘려라. 너무 예전처럼 뭐 민법 2주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민법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3월달 이후에 가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딱 시험 치고 깔끔한 점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차 시험 떨어질 일이 없는 점수를 받아놓고 2차 열심히 해가지고 동차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앞에 보시면 제 교재가 두 권이 있지요. 여기 보시면 공노민 전략 여기 있는 게 잘 안 보이시네. 이게 이제 기본서고요. 얘가 기본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문제집이거든요. 문제집 하고 이제 한 권 더 있어요. 마무리 교재. 일단 두 가지만 일단 보여드리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노민 전략 교재 기본서 구성 등은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인문특강 1강을 보시면 제가 올해 인문특강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로 찍지 않고 제가 PDF 파일 그러니까 이 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제가 PDF 파일로 띄워가지고 제가 인문특강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 교재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 기출표시가 왜 있는 거고 왜 이 내용이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고 제가 어떤 이유에서 압축 정리한 코멘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민법책을 읽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문특강 꼭 듣고 그 다음 강의로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 공노민 연습이라고 하는 문제집의 경우는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특히나 제가 산인공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제가 다 이미 분석이 됐고 제가 이미 다 교재가 있거든요. 편리사용 등등등 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재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더 중요한 거 엄선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판 나올 거니까요. 요 두 곳만 계속 돌리시면서 공부하시면 시험 붙고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제 기본서 그 분량이 조금 얇은 편이긴 하거든요. 해서 생일 40문제로 바뀌는데 이 정도 페이지면 충분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야, 여기 있는 거라도 소화하면 된다.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책이 얇고 조금 빠진 게 있다고 해서 빠진 내용 가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다른 책에는 그게 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언제 공부 다 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교재, 제 기본서에 있는 교재 100% 말고요, 70%만 소화해도 시험 붙고 남습니다. 그건 시험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실제적으로 60%도 소화 못해요. 그런데 이 책이 뭐 좀 얇으니까 불안하다,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강의가 1, 2, 3, 4, 5가 있는데 1번에 있는 인문특강을 왜 하느냐. 보통 이제 인문특강 할 때 이제 민법에 있는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는데, 저는 물론 그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차피 민법에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의 뜻은 억지로 딱 외우는 게 아니고 큰 틀을 이해하고 책을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해서 저는 민법 인문특강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사례로. 그래서 항상 인문특강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민법에서 중요한 4개의 청구권,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민법의 4대 청구권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례에서 나오는 거죠.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인문특강 첫날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서도 웃긴 게 뭐냐면,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총 채각을 공부하는데, 민법 총칙 제일 처음부터 채권법하고 심지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물권법상의 권리도 이해했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민법 총칙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들어버리면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민법이 다 암기가 돼버려요. 반면에 제가 인문특강 강의할 때 이 4개의 어떤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암기를 부탁드릴 거거든요. 몇 개 안 돼요. 총 4개. 그 4개 여러분들 요건만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공부했던 9구단처럼 딱 3, 4는 뭐야? 3, 4, 10이죠. 3, 9는 28이 아니고 27이죠. 이런 식으로 탁 나올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기본 강의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 사안의 경우에 원고 갑이 피고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물청을 행사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갑한테는 뭐 소유권이 있지만 을한테는 뭐라 했을 때도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동진이 지금 설명하는 게 A라고 하는 권리 요건 1번, 2번, 3번 중에 이거 3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민법이 암기 과목이라기 하기보다는 민법이 수학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버리면 요거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않고 기본 강의를 듣게 돼버리면 민법이 다 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3 곱하기 4는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건 단계에서 암기를 해오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4 곱하기 뭐를 해야지 10이냐 라고 응용이 됐을 때도 그냥 당연히 3이요 라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앞에는 3, 4, 10인데 뒤에는 4, 3이 10이래요. 이거 2개 못 쓴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민법이 이제 소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혼동스러워지거든요.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특강을 먼저 차분하게 쫙 들으시고요.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짧으니까 인문특강은 2번, 인문특강은 2번 듣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번 듣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문특강을 다 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가 이제 기본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기본 강의는 뭐 하는 강의냐? 전부 다 하는 강의. 즉, 전부의 뜻이 뭐냐? 이해도 하고, 기초에 대해서 책을 정리하기도 하고, 암기까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게 기본 강의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기본 강의가 있고 3번에 보면 집중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기본 강의 단계에서 안 하고 집중 강의에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의파리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고를 할 때 이번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되게 어려운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강의를 개강해 놓고 강의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은 다음 때 할게요 라고 넘기는 거는, 그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강사들 중에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전부 다 설명해요. 전부 다 해요. 다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3번인데, 일단 기본 강의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할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예습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습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밑줄 영상 있잖아요. 제공될 거거든요. 그 밑줄 영상을 보고 한번 밑줄만 쫙 그어 오시면 돼요. 긋고 밑줄 긋기만 하면 되지, 밑줄 그은 거 한 번 더 굳이 읽을 필요 없고요. 다음 PDF 파일로 필기 노트가 나갈 거거든요. 그거 출력해가지고 그냥 플레이 누르시면 돼요. 끝. 그럼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전부 다 해드립니다. 필기 노트에 몇 번 있으면 책 38페이지 하단 부분 목차 3번 옆에 쓰세요. 쓰시면 돼요. 딱 따라오시면 돼요.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가 보통 3강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 강의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거의 60% 이상 수험생분들이 보통은 1.2배속에서 1.4배속으로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집중하면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수업 듣는 거 3시간이면 끝나요. 그럼 딱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 딱 2시간만 민법에 투자를 하시면 2시간만. 그럼 2시간 내에 민법에 대해서 복습을 할 때 퍼펙트하고 아주 가성비 있게 하려면 간단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것만 하시면 돼. 그러면 설명한 게 뭔데요? 예, 밑줄하고 필기노트 같이 보시면서 밑줄 친 부분에 있는 그 문장의 의미가 노트를 보시면서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서 2시간씩만 복습을 하시면 돼. 쭉 하시면 돼. 하고 이제 11월 달쯤 가가지고 집중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총 14회입니다. 14회인데 기본 강의 때 안 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쌤 그러면 집중 강의는 어차피 했던 거 다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빼요. 그러니까 인문특강 때부터 강의하는 채권이 뭐고 물건이 뭐고 그건 딱 빼버리고, 실전에서 시험 문제에서 실전에서 출제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강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수강생분들께서 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저 뒤에 있는 유사한 제도나 관련 내용을 미리 땡겨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버리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요. 그러므로 기본 강의를 할 때는 딱딱딱 끊어서 각각 내용마다 설명을 쫙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집중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뒤를 조금씩 엮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제가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내용이 있고 암기할 내용이 있었을 때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어요. 암기할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법 공부할 때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소위 암기할 거죠. 근데 집중 때 제가 어떤 제도 X, Y, Z 엮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지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암기할 분량이 약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집중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의 경우는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마무리 책은 빼고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계속 돌리면 되는 거지. 기본서 봤다가 조문집 봤다가 요약서 봤다가 OS집 봤다가 또 문제집 봤다가 여러분들 책만 도대체 몇 권 사십니까? 솔직히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1차 시험 과목에 돈 쓸 돈 아껴가지고 2차 과목에 쓰시든 아니면 2차 공부할 때 한약 드세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1차 과목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1차 민법은 간단해요. 김동진 TPS 하나, 책 2개 끝입니다. 또 제가 TPS는 제가 또 이거 책 드리지 않습니까? 해서 돈 아껴서 그 돈 가지고 2차에 듬뿍 투자해가지고 빨리 시험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끝나고 2월 달쯤 갔을 때 문제집 풀이 강의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좀 느낌이 토익 같은 느낌이 있죠. 탁탁탁 끊어가지고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고 요거 이렇게 틀린 거고 요 기출 문제는 다시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등등등을 제가 쫙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객관식 문제 푸는 것만큼은 제가 킹왕짱이니까 그렇게 해서 문풀 강의 들으시면 되고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교재 하나 더 있거든요. 가지고 마무리 강의 딱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요거를 한 3회독 정도 하시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돼도 1차 시험에 민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입문 들으시고 기본 강의 듣고 집중 문풀 마무리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전체 남아있는 320일 중에서 입문 특강 빼고 민법 강의를 듣는 기간은 총 58일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기본, 집중, 문풀, 마무리 다 해가지고 58일 동안 민법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58일 동안 또 하루 종일 민법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58일 동안 강의 듣는데 3시간, 복습하는데 2시간, 그러니까 총 하루에 5시간만 민법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결론은 320일 동안 58 곱하기 5시간 해가지고 총 290시간만 민법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민법에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위빌스에 복귀를 해가지고 TPS가 있는데 제가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제가 뭐 TPS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TPS를 조금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일단 TPS 가격이 비싼 금액이죠. 압니다.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단가 가격에 비했을 때는 TPS가 조금은 저렴하죠. 저렴하다. 해서 무슨 상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지간한 여러분들 민법 단가 강의 제가 보니까 단가 기본 강의 하나만 27만 원, 8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고 다 해서 상품이 총 2개 있습니다. 한 개가 3만 원 더 비싸서 TPS1인데 올,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다이고요. TPS2 같은 경우는 3만 원 더 싸고요. 집중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하고 문풀이 있고 마무리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가장 상담이 많아요. 가장 질문이 많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나는 혼자서 민법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계획 짜가지고 민법을 꾸준하게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민법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 그냥 김동진한테 다 맡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TPS 1, 올 전부 다 고르세요. 그래서 그냥 자기 나름의 계획도 세우지 마시고요. 이제 강의가 올라오면 강의하는 8월 1일부터 24일, 11월부터 집중,
2월, 4월 이렇게 제가 강의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만 그냥 민법 강의 듣고 복습 2시간 하시고 그걸로 끝. 심플하죠? 알겠죠? 말고 나는 스스로 민법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자기 확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시험 붙을 때 기본 강의 듣고 문풀 듣고 마무리까지 들어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민법 공부를 꾸준하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TPS2 2번, 4번, 5번으로 가시면 돼요. 다만 제 경험상 봤을 때 TPS2로 가신 분들 중에 나중에 또 이제 노무사 공부의 특징 2차 공부할 게 하도 많으니까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8월 달에 이루어진 2번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루어지는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까지 한 번도 민법 기본서를 보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2월 달부터 다시 민법 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초천재도 그 전해 8월 달에 강의 한 번 듣고 꼴랑 하루에 2시간씩 복습해 놓고 아예 안 보다가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문풀 가가지고 기본서를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해서 TPS2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 괜찮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TPS2를 선택했다 하여도 김동진이 집중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민법 책을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고 실천만 하시다가 문풀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또 시험 대비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되면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밑에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해서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 단톡방도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요.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던져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거 다 듣고 선택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노무사 강의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조언을 하면요. 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을 당해 딱 붙는 거하고 1차 시험을 이제 조금 운이 없어서 한 번 더 하는 거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1차 공부하는 기간 동안 또 물론 2차 공부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1차를 붙을 수 있게끔 좀 차분하게 미리미리 민법 준비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OT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다시 인문특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